수업 교과서 43페이지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서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많이 봤었죠. 그 내용 참고해 보면서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3페이지 여기 펴주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윗부분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 빈 공간에 핵심 정리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적어두시면 돼요. 일단은 적어둘게요. 자, 이 한 페이지 적어주세요. 갈래 논설문이고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돼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 주장에 대해서 설득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해요. 성격에 예증적이라는 말 나왔죠. 우리 과학적이라는 말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학적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예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예증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증명하는 건데 그 예시가 실제적인 예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예시들을 얘기하는 게 실례. 그래서 예증이라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걸 예증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재는 과학연구의 자유, 그거와 또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반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별표. 그러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글이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을 나누고 있는 거죠. 각각의 입장,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이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징 1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시간적 순서, 우리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과학 연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시간적 순서, 막 시대적 연도도 나오고 제1차 사회개혁, 제2차 사회개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 어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 절충점을 만들어내면서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은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이런 글이 아니라 이런 입장들이 있으니까 절충해보자 라는 이런 글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를 적으시면 되고 이제 전 본문 수업 나갈 거니까 아직 못 적은 사람들은 잠깐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해 볼게요. 본문 학습에 필기할 것이 많아서 파워포인트 함께 보면서 갈게요. 자, 이 글은 이영희라는 여자분 아니고요. 남자분이 쓰신 건데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해서 주로 연구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봤었잖아요. 저 3월 모의고사 봤는데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과학기술 지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그런 칼럼들 많이 쓰신 분이에요. 자, 우리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해서 쟁점을 나눈 글이에요. 그거라는 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처음 문단 부분, 문단 들여쓰기 된 부분에 서론이라고 적어볼게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뤄진 거라 했죠. 시작 부분이니까 서론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우리 이 돌리에 대한 영상 봤었죠? 누군지 알아야 돼, 이제. 돌리는 다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유전자 복제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후 이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해서 또 적용을 해요. 어디다가 했냐면 폴리와 몰리에 적용을 하죠. 왜냐면 응용해서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랑 몰리를 만들어낸 거니까.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해져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이다. 그냥 이런 건 단어 어려워서 같이 단어 뜻 나와준 거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잘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 부분이 중요하죠. 일단 앞에 폴리와 몰리는 인간 유전자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인간 유전자에 적용한 거니까 이런 연구에 의의가 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는데 이거 밑줄 치시고 적으셔야 돼요. 빨간색 부분. 파란색 글자로 나오는 건 단어 뜻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되지만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나에 세모치고 별표 쳐볼게요. 우리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뒷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뒷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 거지.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리, 폴리, 몰리 이런 양복제들이 지금 인간 사회에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을 복제한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니까.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밑줄 칠게요. 저기 컴마 돼 있는 부분, 작은 따옴표 돼 있는 부분에 밑줄 치고 별표 하세요.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게 이 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겠지.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쟁점인데 이 쟁점 자체가 바로 과학연구의 자유화에 대한 그 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동물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복제 연구에 관한 논란의 핵심 정점. 그러니까 동물 복제를 하면 좋죠. 물론 좋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건데?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막 등장하고 막 여기저기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얘들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얘들아 일단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네모 표시해볼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읽어봤고 이거에 대한 배경 영상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주제,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이 사람들은 과학연구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은 과학연구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겠지. 과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인간의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이 사람들은 과학의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중간에 나온 단어 어려운 거 하나 있죠. 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배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단어 말고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편한 단어로 제가 정의해드리면 태아 이전을 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7주 미만의 상태인 아기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 중에 7주 미만일 때를 태아라고 부르지 않고 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과학에서 연구할 부분이고 우리는 그 7주 미만일 때의 태아 이전의 상태를 배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밑줄 칠게요.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 이게 바로 위에서 네모친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어떻대요?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 그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럼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 인간 배아 복제를 연구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난치병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 난치병 치료, 동그라미 2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논거 동그라미 1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지금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입장에 내부 표시해볼까요? 이제 찬성 측 입장 들어봤으면 반대 측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거기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면요. 인간 배아 복제를 시작하면 인간도 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치?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함으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인간을 가장 우선시해 본 거죠. 이 사람들은. 배아 연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 말로 지금 자유 연구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얘기예요. 이런 주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논거는 지금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앞에 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지만 주장 논거 두 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찬성 측에서도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난치병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찬성해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규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한 생명체를 실험하는 거니까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이걸 열어주면 인간 복제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인간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찬반 입장과 각 입장의 근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쟁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로 다투는 중심점을 쟁점이라고 해요. 이걸로 찬반이 나뉘는 거지.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 서론 내용은 그래도 어렵진 않아. 그쵸? 그래도 어렵진 않은데 뒤에 본론부터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강의 들어야 돼. 이제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거기 앞에 본론이라고 적어주세요. 본론. 하고 싶은 말은 다 여기 있겠죠?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 얘기는 그러면 자유 쪽을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일까? 규제 쪽을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일까? 이 글의 논점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보면서 계속 알아야 돼요. 이 글은 지금 과학자한테 자유를 주자는 얘기로 지금 이 문단은 지금 그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자는 입장으로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과학자들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 전통의 믿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학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주장이에요. 과학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 영역이고 사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과학만을 그대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에 대한 전통적 믿음, 이거예요. 근데 과학자 공동체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자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사회의 뿌리가 되었던 농업, 의료, 군사 부분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취하기로 해요. 이를 바로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제2차 사회계약도 있죠. 제1차 사회계약과 제2차 사회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제1차 사회계약은 어떠냐면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야. 공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과학자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 오로지 지원만 줘. 돈만 주면서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어떤 과학연구든 간에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제1차 사회계약이고 이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요.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거의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어. 과학 연구를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도 인정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의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학문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예시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을 보장해요. 어떤 거냐면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은 자유를 가졌다라고 규정해주면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제3위법.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해주면서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과학연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조항까지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방법, 내용, 시기, 장소 결정 등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제일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준다는 얘기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고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 조항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계속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46페이지.
근데 우리 자유에 대한 얘기는 계속했어. 이제 그럼 어느 얘기 해야 될까?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과학연구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혹여 과학연구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이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를 민주사회에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되는 거죠.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제1우선 법칙으로 진행돼야 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유는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중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이성과 진보밖에 없다고,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이 원자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우리 전쟁을 했어요. 원폭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쵸? 그건 인간의 존엄을 위배한 거죠. 그치?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에 과학과 사회 사이에서 새롭게 계약이 맺어지면서 커져요. 그 계약 내용이 바로 제2차 사회계약이라는 건데 여기 파란색 글씨까지는 단어 알면 안 적어도 되고 빨간색, 초록색은 다 적으셔야 합니다. 다 시험에 나와요. 제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면서 더 커졌대요. 2차 사회계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2차 사회계약이 어떤 건지 제1차 사회계약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2차 사회계약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산업협동이라고 하는 과학과 산업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 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조건이 생긴 거죠. 제1차 사회계약은 무조건적으로 다 전폭적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니네 연구해라 하면서 돈을 줬어요. 근데 제2차 사회계약은 지금 사회의 흐름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너네가 지금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쓸 때만 산업적 이용 증대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때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의 비밀주의가 커지고 내가 연구하는 내용을 좀 말하지 않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연구하는 내용이 이 조건에 어긋나면 돈을 못 받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의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연구를 악용할 여지가 차단되겠죠. 내가 어떤 연구를 전반적으로 다 내 혼자 해. 그러면 이걸 악용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어떤 A, B, C, D, E로 나눠진 부분에 B밖에 안 해. 그럼 나는 B밖에 모르잖아. 그럼 이 전체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악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이거를 고지고대로 말하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윤리적인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됐어요. 주장드리고 여기까지가 제2차 사회계약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겠죠. 그렇게 됐어요. 요컨대 제2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활동에 머물지 않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있던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담론은 그 얘기는 점차 퇴조하였다. 점차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연구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20세기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연구의 자유만큼이나 이것도 연구의 경우도에 따라서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이런 여론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2차 사회계약이 생기면서 이런 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단어들은 이런 결론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 문단 앞에 이제 결론이라고 적어볼게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의 방식과 변화에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의 입장이 쭉 우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대요. 그러나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세모 칠게요. 외부의 부적정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왜냐하면 우리 헌법 조항에 있잖아요. 가치라는 점에서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규제만은 또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그 이분법에서 옳다 그르다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까, 절충할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이 바로 이게 되겠죠. 절충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조화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어요. 본문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우리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 글은 그러면 어떤 글을 제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연구의 자유? 과학연구의 규제?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서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전체 글이 자유로웠던 시대상, 그 다음에 규제를 목소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배경, 어떻게 등장했는지, 규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절충되어야 한다. 이런 논점으로 가고 있는 글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정리 한번 하면서 학습 활동 진행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필기한 거 같이 보시면서 본문을 또 읽어봐. 이 내용 되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국어에 잘 등장하지 않는 과학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어제 모의고사 봤으니까 알겠지만 국어는 과학도 잘해야 되고 자유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꼼꼼하게 보시면 중간고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